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리모컨을 든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천의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째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문득 눈에 들어온 건 베란다 구석에 쌓인 상자들이었습니다. 아내 유품이 담긴 상자였죠. 정리해야지,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손을 대지 못한 채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베란다로 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낡은 엽서들이 나왔죠. 아내가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글씨로 적힌 엽서였어요. 결혼 전 아내에게 보낸 거였죠. 혜경아, 오늘 창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써드렸어. 할머니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시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문득 내가 생각났어. 저는 한때 우체국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35년을 그 자리에서 일했죠.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소포를 건네고 때로는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의 편지를 대신 써드리기도 했습니다. 손글씨가 예뻤거든요. 젊을 때는 친구들 연애 편지까지 대신 써줬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승호 씨 글씨로 쓰면 마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땐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게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죠. 편지를 쓰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택배 상자만 쌓이고 문자 메시지만 오갔어요. 저는 엽서를 도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 편지 쓸 사람도 없구나.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병수였죠. 군대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승호야, 뭐해? 병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쾌활했어요. 저와는 정반대였죠. TV 보고 있어. 토요일 아침에 혼자 TV나 보고 있냐? 나랑 어디 갈 거 있는데? 안 가. 아직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했잖아. 병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 시니어 포크송 캠프 1박 2일이야. 무슨 캠프를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하는 캠프야, 이 양반아. 나 거기서 기타 강사로 나가거든. 근데 참가자가 한 명 부족해서 내가 가야 돼. 난 안 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병수는 제 성격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인지 작전을 바꿨습니다. 야, 너 기타 치던 손 아직 안 굳었잖아. 순간 움찔했어요. 병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대학 때 통기타 동아리 했잖아. 나보다 실력 좋았던 놈이 왜 기타를 장롱 속에만 처박아 두냐.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가장 노릇하느라 기타를 손에서 놓은 지 수십 년이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도 떠나고 나서도 기타를 다시 꺼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었어요. 안 한 거였죠. 승호야, 너 이러다가 집에서 곰팡이 피겠다. 하루만이라도 바람 쐬러 나와, 응? 병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베란다 창문 너머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밝았지만 제 안은 어두웠어요. 생각 좀 해볼게. 야, 생각은 무슨. 내일 아침 9시에 부천역 앞으로 나와. 문화센터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알았지? 병수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베란다 한쪽에 세워둔 기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은 통기타가 나타났어요. 줄은 녹슬어 있었고 나무 표면은 바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니, 제가 기억하던 무게와 달랐던 거죠.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봤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줄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칠 수 있을까?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기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리고 병수가 한 말 더요. 너 이러다가 집에서 곰팡이 피겠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3년 전 은퇴하고 나서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에는 폐 끼치기 싫어서 자주 가지도 않았죠. 규칙적으로 밥 먹고 산책하고 TV 보고 잠드는 게 전부였어요. 감정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결국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부천역 앞에 도착하니 병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흰색 문화센터 버스가 서 있었죠. 왔구나. 병수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냥 바람이나 쐬러 가는 거야. 그래, 바람이나 쐬러 가는 거지 뭐. 병수는 씩 웃으며 저를 버스로 끌고 갔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였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저의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작은 발걸음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죠. 옆자리에 앉은 병수가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야, 거기 숲속 펜션인데 완전 좋아. 공기도 맑고. 응. 저녁엔 모닥불 피우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그래. 제 대답이 시큰둥하자 병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재미없다. 처음부터 알고 데려왔잖아. 병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죠. 공기가 달라 보였어요. 곧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펜션 앞이었어요. 통나무로 지은 2층 건물이 아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모두 내려주세요. 운전기사의 안내에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병수를 따라 내렸습니다. 펜션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명쯤 됐을까요? 다들 서먹서먹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단정한 인상에 활기찬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시니어 포크송 캠프를 기획한 문화센터 팀장 강소라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강소라 팀장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음악을 즐기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규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서로의 이름, 직업, 사는 곳을 묻지 마세요. 예? 누군가 되물었어요. 강소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서로를 별명으로 부를 겁니다. 테이블 위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강소라 팀장이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별명 카드가 들어 있어요. 한 분씩 뽑아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름은 이 별명이 됩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나이 먹어서 별명이라니. 하지만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하나씩 카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상자에 손을 넣어 카드 한 장을 집었습니다.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죠. 푸른 우편함.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편함이라니. 제가 평생 일했던 우체국이 떠올랐어요. 병수가 제 카드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야, 딱 너한테 어울리는데? 푸른 우편함. 시끄러워. 저는 카드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사람들이 다 뽑고 나자 강소라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짝을 정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의 모든 미션은 2인 1조로 진행돼요. 특히 내일 있을 포크송 듀엣 무대를 위한 파트너를 정하는 거죠. 듀엣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번호끼리 짝이 됩니다. 준비되셨죠? 강소라 팀장이 명단을 들고 번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1번, 3번 짝, 2번, 7번 짝. 저는 제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누구랑 짝이 되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했죠. 12번, 15번 짝.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12번이었어요. 15번은 누구일까요? 사람들 사이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단단하게 입을 다문 얼굴이었어요. 쉽게 웃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강소라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서로 별명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이 이름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카드를 꺼냈어요. 그 사람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푸른 우편함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카드를 보여줬어요. 저는 봄날 목소리예요. 봄날 목소리라. 이상하게 귀에 착 감기는 이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짝이 됐어요. 강소라 팀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이제 짐을 풀고 30분 뒤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각자 방 번호가 적힌 열쇠를 받아가세요. 참 방은 전부 1인 1실입니다. 사람들이 열쇠를 받으러 줄을 섰어요. 저도 열쇠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아담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이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숲이 보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어요. 문득 아까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봄날 목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요. 왜 하필 목소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노래를 잘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단단한 표정은 무엇 때문일까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의 사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추스르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30분이 지나 다시 마당에 모였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조금씩 긴장이 보였어요. 강소라 팀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프로그램은 짝과 함께하는 숲속 산책이에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단 기억하세요.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묻지 않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봄날 목소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럼 갈까요? 네. 우리는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짝들도 하나둘 길을 걸었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봄날 목소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별명이 재미있네요. 푸른 우편함이라니. 그쪽 별명도 독특하던데요. 봄날 목소리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봄날 목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조금 했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럼 내일 듀엣 무대는 부담 안 되겠네요. 글쎄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푸른 우편함 씨는요? 저는 기타를 조금 쳤습니다.
역시 오래전이지만요. 그럼 잘 됐네요. 저는 기타를 못 치거든요. 봄날 목소리가 다시 웃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걷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몰라서 더 편한 걸지도 몰랐습니다. 과거가 없으니 부담도 없었죠. 한참을 걷다가 벤치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 쉬었습니다. 봄날 목소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 이렇게 하늘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는 채로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펜션 안작은 공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무대라고 하기엔 소박했지만 조명과 마이크가 갖춰져 있었어요. 강소라 팀장이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습 시간입니다. 각 팀마다 연습실을 배정해 드릴게요.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연습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커플 포크송 경연을 하겠습니다. 경연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긴장이 됐습니다. 혜경과 저는 3번 연습실을 배정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기타 한 대와 보면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어요. 혜경이 악보를 펼쳤습니다. 이 곡으로 정한 거 맞죠? 네. 저는 벽에 기대어 있던 기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기타를 잡는 게요? 줄을 튕겨봤어요. 소리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조율은 잘 되어 있었죠. 기타 치실 줄 아세요? 혜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에 조금 쳤어요. 근데 손이 굳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저도 노래를 오래 안 불러서요. 혜경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저는 코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줄을 누르는 게 어색했죠. 하지만 몇 번 반복하자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혜경이 악보를 들고 섰어요. 전주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리듬은 맞았어요. 혜경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손을 멈췄어요. 놀라서요. 혜경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죠. 왜 그러세요? 혜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시 기타를 쳤어요.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연주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혜경이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혜경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과찬이세요. 오래 안 불러서 떨렸어요. 아니에요. 진짜 좋았어요. 옛날에 많이 부르셨나 봐요. 혜경이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시립 합창단에 잠깐 있었어요. 주내원으로요.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과거는 묻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할수록 호흡이 맞아갔어요. 제 기타 연주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혜경의 노래도 더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맞는다는 걸요. 혜경도 느낀 것 같았어요. 우리 생각보다 잘 맞네요. 그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소라 팀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연습 시간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공연장에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객석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얼굴들이었죠. 강소라 팀장이 사회를 받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부터 나와주세요. 첫 번째 팀이 무대에 올랐어요. 아코디언과 노래였습니다. 실수가 좀 있었지만 박수를 받았죠. 두 번째, 세 번째 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들 열심히 했지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다음은 12번, 15번 팀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경이 저를 봤어요. 가시죠. 네. 우리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타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혜경은 마이크 앞에 섰죠. 잠시 숨을 고르고 전주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눌렀어요. 혜경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대의 선이 연습 때보다 더 좋았어요. 혜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도 기타에 집중했어요. 코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눌렀죠. 중간에 혜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경이 살짝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 좋았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혜경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두 분 호흡이 정말 좋으시네요. 병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다. 저는 쑥스럽게 대답했어요. 모든 팀의 공연이 끝나고 강소라 팀장이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밖에 모닥불을 피워뒀으니 나가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혜경도 나갔어요.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불빛이 혜경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혜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오기 전까지 걱정했거든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오래간만이라서요. 저도 그랬어요. 친구가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혜경이 웃었습니다. 그럼 둘 다 억지로 온 거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웃었어요. 불꽃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병수가 기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야, 승호야. 한 곡 더 하자. 아, 됐어. 왜 오늘 잘했잖아. 병수가 기타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간단한 곡을 연주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경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기타 정말 잘 치시네요. 아니에요, 녹슬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혜경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혜경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내일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푸른 우편함 씨 내일 봬요. 혜경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기타를 쳤고, 오랜만에 웃었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호흡을 맞췄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혜경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좋았던 거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씨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캠프도 끝날 거예요. 그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왠지 아쉬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기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혜경의 목소리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혜경도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죠. 저는 식판을 들고 다가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앉으세요.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강소라 팀장이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프로그램은 숲속 야간 산책입니다. 어제와 같은 짝과 함께 가시면 돼요. 단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실 게임이에요. 산책하면서 질문 카드를 뽑고 서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물론 대답하기 싫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진실 게임이라니.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혜경도 표정이 굳어 보였습니다. 오후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손전등을 하나씩 받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혜경도 질문 카드 몇 장을 받고 출발했죠. 어둠 속 숲길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습니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죠. 조심하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혜경이 천천히 걸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혜경이 카드 한 장을 뽑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읽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질문을 읽고 혜경이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젊었을 때 합창단에서 무대에 섰을 때요. 그때가 제일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자유롭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경이 멈춰 섰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던 시절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던 때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카드를 뽑았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숨이 막혔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요. 5년 전이었어요. 혜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놀란 표정이 느껴졌어요. 사별하신 거예요? 내 심장 질환이었어요. 갑자기였죠.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했어요. 혜경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혜경이 제 팔을 잡은 채였죠. 길이 어두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혜경의 손끝이 제 팔뚝을 타고 내려와 손목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한참 후에 혜경이 다시 카드를 뽑았습니다. 요즘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혜경이 카드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제 팔을 놓았습니다. 제 차례네요. 앞에 나무 벤치가 보였어요. 혜경이 그곳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어둠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벤치가 좁아서 어깨가 맞닿았어요. 저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시댁 봉양하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고 제 인생을 다 바쳤죠.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훨씬 젊은 여자랑요.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딸이 있으니까 버텼죠. 그렇게 2년을 살았는데 혜경이 저를 봤습니다. 달빛에 눈물이 반짝였어요. 요즘 가장 두려운 것은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는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경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어요. 이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는 누구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요. 혜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평생 혼자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경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혜경이 깜짝 놀라 제 쪽으로 움찔했어요. 그 바람에 혜경의 몸이 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죄송해요. 혜경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벤치가 좁아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혜경의 허리를 잡았어요. 혜경의 손은 제 가슴팍을 짚었죠. 시간이 멈췄습니다. 혜경의 얼굴이 제 코앞에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은 혜경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천 너머로 온기가 느껴졌어요. 혜경의 손이 제 가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혜경한테도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제 손이 혜경의 등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혜경이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푸른 우편함 씨. 혜경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거부인지 허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도 갈라졌어요. 혜경의 다른 손이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잡은 건지 밀어내려는 건지 모호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요. 제 손끝이 혜경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피부가 느껴졌어요. 혜경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저도 눈을 감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혜경의 손이 제 셔츠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남자가 무서워요.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속을까봐요. 또 버림받을까봐요. 저는 미안해요. 아내한테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게.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혜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혜경의 손도 제 셔츠를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습니다. 두렵고 죄스럽고 위험했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한참 후에 혜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갈망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도 혜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혜경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혜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팽팽해졌죠. 계단을 오르는데 혜경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재빨리 혜경의 팔을 잡았어요. 혜경이 뒤로 쓰러지려는 걸 막았죠. 혜경의 등이 제 가슴에 기댔습니다. 제 팔이 혜경의 몸을 감쌌어요. 혜경의 머리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났어요. 미안해요. 혜경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혜경을 놓지 않았어요. 혜경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단 중간에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제 팔에 안긴 채로요. 혜경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것만큼이나요? 일어나셔야죠. 제가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혜경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손이 혜경의 배 위에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천이 얇아서 모든 게 느껴졌어요. 혜경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푸른 우편함 씨.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혜경이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혜경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혜경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혜경의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이요. 두려우면서도 달콤했어요. 위험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혜경이 생각났어요. 혜경의 떨림이, 혜경의 숨소리가, 혜경의 온기가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캠프가 끝나요. 하지만 이 감정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었죠.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고 금지된 것 같은 시작이요. 캠프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로비에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아쉬운 표정들이었죠. 혜경도 보였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혜경이 돌아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네, 뭐. 푸른 우편함 씨는요? 저도요.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어젯밤 일만 생각했거든요. 강소라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혹시 이번 캠프에서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기 연락처 교환 용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끼리 나눠 가지세요. 테이블 위에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가 연락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혜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제 옆으로 왔어요. 야, 너 뭐해? 안 받아? 글쎄, 봄날 목소리 분이랑 잘 맞던데? 연락처 받아. 그게. 병수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빨리 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저는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종이를 들고 제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혜경을 찾았죠. 혜경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다가가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혜경이 종이를 봤어요. 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혜경도 자기 번호를 적어서 저한테 건넸습니다.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스쳤어요. 둘 다 움찔했습니다. 연락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혜경이 작게 대답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숲이 멀어졌어요.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를 만졌습니다. 혜경의 번호가 적힌 종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혜경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혜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푸른 우편함. 아, 네.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집에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기. 동시에 말을 꺼냈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아니, 저야말로. 우리는 또 웃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혜경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대답했죠. 네, 좋아요. 며칠 후 병수가 만든 단체 카톡방에서 캠프 참가자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천의 한 카페였어요. 10명쯤 모였습니다. 혜경도 왔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 별명이 아닌 진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승호입니다. 박혜경이에요.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상했어요.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더 낯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임은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캠프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혜경만 봤어요. 혜경도 가끔 저를 봤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저와 혜경만 남았습니다. 어디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천이요. 여기서 가까워요. 저는 부천이에요. 아, 가깝네요. 네. 침묵이 흘렀어요. 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요. 잠깐 걸을래요? 좋아요. 우리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승호 씨. 혜경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무슨 일 하셨어요? 우체국 창구 직원이었어요. 3년 전에 은퇴했죠. 우체국이요? 혜경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네. 35년을 거기서 일했어요. 혜경이 저를 빤히 봤어요. 혹시 어느 우체국이세요?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서울 신림동에서 시작했죠. 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림동이요? 네. 왜요? 혜경이 가방을 뒤졌어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우체국 통장이었어요. 4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죠.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혜경 고객님, 봄날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네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손글씨였어요. 제 글씨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거 제가 20살 때예요. 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처음 서울 올라와서 자취방 얻고 통장 만들러 우체국에 갔는데요. 네. 창구 직원분이 제 이름 보시더니 이렇게 써주셨어요. 목소리가 봄날 같다고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흐릿하지만요. 신입 시절이었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왔었죠.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맑고 예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메모를 써줬던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혼자 올라와서 무섭고 외로웠거든요. 근데 누가 제 목소리가 예쁘다고 해주니까 힘이 났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 통장을 계속 간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혜경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이 승호 씨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손글씨가 분명했어요. 우린 이미 한 번 만난 거네요. 혜경이 울먹였습니다. 40년도 더 전에요. 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상해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캠프에서 제 별명이 봄날 목소리였잖아요. 그때 카드 뽑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목소리냐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 별명이 푸른 우편함이었을 때요. 그게 다 의미가 있었네요. 그런가 봐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둘 다요. 우리 원래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혜경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웃으며 울었어요. 혜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꽉 잡았어요. 승호 씨. 네. 무서워요. 근데 동시에 기뻐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만난 건 지금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서로를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알았으니까요. 혜경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혜경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남자가 무섭고요. 승호 씨는 돌아가신 부인이 미안하시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요? 저도 몰라요. 우리는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요. 우리 나이에 뭐 급할 게 있겠어요. 그래요. 천천히요. 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걸요. 40년 전 그날부터, 아니 캠프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요.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 근데 나 혼자는 못 살겠어. 너무 외로워.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요.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혜경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잘 들어가셨죠?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네. 승호 씨도 푹 쉬세요. 내일 통화해요. 저는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설렘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혜경을 봤어요. 우체국 창구 앞에 서 있는 20살의 혜경이요. 그리고 신입 시절에 제가 통장에 메모를 써주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봄날 같으시네요. 젊은 혜경이 웃었어요. 수줍게요. 고맙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혜경과 만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처음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손도 잡았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어요. 헤어질 때 포옹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자식들한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리 연락도 없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재호와 며느리 미진 그리고 손자가 함께 있었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가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자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강희. 잘 지냈어? 네. 미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밖에서 먹자. 아니에요. 집밥이 좋으시잖아요. 재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뭐. 그냥 그렇지. 건강은요? 괜찮아. 재호가 저를 빤히 봤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많이요. 저는 괜히 멀쩡한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 재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누구 만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아서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는 거야. 병수 알잖아. 병수 아저씨만요? 재호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여자분 만나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부터요? 석 달쯤 됐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말할 데가 없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재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누구세요? 우체국 시절에 알던 사람이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정확히는 캠프에서 만났지만 그렇게 말하면 더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요? 나보다 5살 어려. 결혼하신 분이에요? 이혼했어. 재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람 잘 알아요? 알아. 석 달 만에요?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 요즘 사기 많아요. 특히 노인들 상대로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부엌에서 미진이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여보,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강희가 놀라잖아요. 손자가 겁먹은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재호가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걱정돼서 그래요. 뭐가 걱정인데? 건강도 그렇고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요. 재산?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으신 보험금이랑 퇴직금 있잖아요. 혹시 그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재호야. 네? 너 지금 내 아버지가 그것도 못 가릴 만큼 늙었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람 볼 줄 알아. 35년 동안 우체국에서 온갖 사람 다 봤어. 그렇지만요. 그만하자. 오늘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미진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와. 미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재호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미진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아버님. 응. 그분 좋은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아버님이 행복하세요? 응. 그럼 됐어요. 미진이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버님도 행복하실 권리 있어요. 재호도 그걸 알아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알아. 천천히 설득할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고맙다. 미진이 나간 뒤 저는 혜경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경 씨, 저예요. 승호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만나는 거요. 어머, 뭐래요? 반대해요. 혜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오늘 딸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말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먼저 재호를 설득할게요. 그 다음에 딸한테 말해요. 승호 씨, 네? 우리 너무 어려운 길 가는 거 아닐까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렵죠.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럼 같이 힘내요. 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재호 가족이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재호 가족이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경의 문자였습니다. 승호 씨,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혜경 씨도 힘내세요. 다음 주 내내 재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진이 가끔 전화했어요. 아버님, 재호가 조금씩 마음을 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알았어. 고맙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혜경도 딸 지우한테 말했다고 했어요.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경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왜 또 남자 뒤치다꺼리를 하냐고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승호 씨도 아들분한테 같은 소리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경 씨. 네. 우리 그냥 그만둘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경이 저를 봤어요. 그만두고 싶으세요? 아니요. 절대로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혜경 씨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요. 혜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안 그만둘 거예요. 혜경 씨.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겨우 웃을 수 있게 됐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혜경의 눈에서요. 딸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승호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껴안았어요. 공원 벤치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재호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편지였어요. 재호야.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혜경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것까지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아직 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밤 혜경한테 전화했습니다. 편지 썼어요. 재호한테요? 그래요? 저도 딸한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천천히 해요. 우리 급할 거 없잖아요. 네. 그래도 승호 씨.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요? 저도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좋았어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됐습니다. 자야 할 시간이네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네. 잘 자요. 승호 씨도요.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혜경의 입에서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이들을 설득해야 했고 세상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혜경이 있으니까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사랑을 만날 줄은 몰랐다고요. 감사했습니다. 혜경을 만나게 해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편지를 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재호한테 주지 못했어요. 혜경과는 계속 만났습니다. 몰래요. 아이들 몰래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아버지. 손자 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강희? 할아버지 나왔어. 강희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뒤에 재호와 미진도 있었어요. 아버지, 강희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들어와. 강희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기타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기타란다. 기타요? 우와, 할아버지 기타 칠 줄 아세요? 옛날에 조금 쳤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강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글쎄다. 너무 오래돼서. 제발요, 할아버지. 강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얘가 요즘 기타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망설이다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기타를 꺼냈어요. 줄을 새로 갈아둔 상태였습니다. 혜경과 만나고 나서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거든요.
와, 강희가 감탄했습니다. 간단한 코드를 잡아 연주했어요. 손가락이 줄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재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이렇게 잘 치셨어요? 옛날 솜씨야. 아니에요. 정말 잘 치세요. 미진도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님, 멋지세요. 저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오래된 포크송이었어요. 혜경과 캠프에서 불렀던 그 노래요. 노래하다 보니 혜경 생각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강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재호가 인터폰을 봤어요. 아버지, 누가 찾아오셨나 봐요. 내가 볼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혜경이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아, 친구야. 문을 열었습니다. 혜경이 서 있었어요. 옆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승호 씨, 안녕하세요. 혜경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떻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근처까지 왔다가 들렀어요. 혹시 괜찮으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뒤에서 재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누구세요? 말이 막혔습니다. 혜경이 먼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경이라고 합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혜경이란 이름을 들어봤을 테니까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혜경과 혜경의 딸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호 아버님의 며느리 윤미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딸 지우예요. 지우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소파에 앉았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희만 모르고 혜경한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넌 누구니? 저는 한강이에요. 7살이에요. 혜경이 웃으며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귀엽구나.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할아버지 친구란다.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강아, 넌 방에 가서 놀아.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강아. 재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희가 입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반대한다고요. 지우야.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한강이도 있는데요. 재호도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직 시기상조라고요. 저는 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그만해라. 아버지,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편지 2통을 꺼냈어요. 하나는 재호한테 쓴 것이고 하나는 혜경한테 쓴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기타도 함께 들고 나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저는 의자에 앉아 기타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승호 씨? 혜경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혜경 씨,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 지금요? 네. 혜경이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뭘 부를까요? 우리 캠프에서 불렀던 노래요. 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혜경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화음을 넣었어요. 우리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재호와 미진, 지우가 멍하니 저희를 봤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강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와,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강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진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저는 편지 한 통을 꺼내 재호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아버지, 읽어보라니까.
재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재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읽어. 재호가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 읽고 나서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외로우셨어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재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가 폐가 아니에요, 아버지. 미진이 재호 옆에 앉아 편지를 함께 봤어요. 미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를 꺼내 혜경한테 건넸어요. 이건 혜경 씨한테 쓴 거예요. 혜경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과 남은 날들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온기가 저를 살려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두렵지만 감사합니다. 혜경 씨,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혜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승호 씨. 지우가 혜경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우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오랜만에 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엄마 표정 봤어요. 노래 부를 때요. 지우야. 엄마가 다른 남자랑 행복해지는 게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나쁜 딸이죠? 혜경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재호도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만 바랐어요. 근데 행복하셔야 한다는 걸 잊었어요.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박혜경 어머님이랑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찬성이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표정이 밝아지시는 게 보였거든요. 미진이 혜경한테 다가갔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 윤미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혜경이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강희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되는 거예요? 모두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6명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한승호 아버님, 편하게 불러요. 아버님, 엄마 잘 부탁드려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알아요. 잘할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처음에 반대해서요. 이해해요. 딸로서 당연한 거예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재호와 지우가 자리를 떠난 후 저와 혜경만 남았어요. 승호 씨. 네. 오늘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요. 혜경 씨도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혜경이 말했습니다. 네, 시작이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근데 혜경 씨랑 함께니까 괜찮아요. 저도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을까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보내줘서요.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요. 근데 이제 혜경이도 사랑하려고 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혜경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네, 방금 집에 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사랑해요, 혜경 씨. 저도 사랑해요, 승호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두렵지만 설렜습니다. 남은 날들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승호와 혜경처럼
인생 후반에 찾아온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응원한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스레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